미국이 러시아한테 군비 경쟁에서 철저히 패배한 거다. 벌써 2023년 한 5월, 6월 그때부터 바흐무트 전투 끝나면서 사실상 거의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보면서 우크라이나 상대적으로 되게 약해 보이는데 잘 버티고 잘 싸운다. 그리고 선전전이 참 러시아보다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많이 대중들로부터 받았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 뭐라 그럴까요? 해킹에 대한 여러 가지 보도들 이런 걸 보면서 러시아의 전자전이 우크라이나보다 약한 건가? 미국이 도와줘서 우크라이나가 센 건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예. 러시아의 전자전 예. 어떤 상태, 어떤 정도의 수준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예, 러시아 전자전은 미국이 걱정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뛰어나다. 예, 뛰어난 정도가 아니고 지금 이게 굉장히 사실 오래된 이야기인데 최근에 이제 그동안 시시하다가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 조금 이게 자유롭게 풀린 겁니다. 그 전부터 미국에서 그 군사 전문 잡지에서는 이 이야기들을 다 다루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독자가 많지 않으니까 잘 모르지만은 여기에 있는 것들이 지금 미국이 제공한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그야말로 정밀 유도 무기들입니다. 네. 여기 하이마스, 뭐 제이담, 스톰 섀도우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될 정도로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미국의 강력한 첨단 무기들.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톰 섀도우는 이거 영국제인데 이거를 쓸 수 있게 하느냐 마느냐가 스타머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 찾아가기도 하고 뭐 이런 정도로 논란이 많았던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저는 한 2개월로 이렇게 잡았었는데 전문가들 이야기는 2주 만에 2주 만에 극복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명중률이 초기에 60 내지 70%의 대단히 정밀한 무기들이 한 2주 지나면은 6%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이제 전자전 능력이 좋고 하나 떨어지면 바로 리버스 엔지니어링 해가지고 안에 뭐가 있는지 보고 대응책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이게 지상 발사 무기들에 대해서 아까 있는 그 무기들 표로 보시면은 미국이 가진 게 이게 답니다, 다. 네. 단데 다 줬어요. 하나 빼놓고 PRSM이라고 이렇게 검은색으로 한 것은 이거는 어태컴스의 후속 버전입니다. 네. 후속 버전을 지금 막 만들어가 2023년도에 전력화를 했는데 미군이 처음 받은 거예요. 요거 빼놓고는 나머지 것들 다 줬습니다. 네. 다 줬는데 대부분 10% 이하로 떨어졌다. 그래서 미국이 뭐 이거 주고 저거 주고 조금만 아껴주고 이런 게 아니고 거의 최신 무기도 다 줬는데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미국은 사실 오래전부터 큰 고민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너무 세니까. 우리가 사실 전쟁 초기에 예. 그 진격하는 러시아 탱크에 무슨 뭐 이상한 껍데기들이 이렇게 씌워져 있어가지고 예. 되게 좀 비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예. 우리 언론의 보도와 그러면 러시아가 종이호랑이였구나, 무서운 게 없었고 무서워할 이유가 없었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실제로는 전력이 미국하고 뭐 맞먹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예, 저는 미국보다 훨씬 능가한다고 생각합니다. 무기 능력은 예, 모든 면에서요. 항공모함을 빼놓고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블로그에도 그렇고 과거에 여러 번 선언을 했는데 미국이 러시아한테 군비 경쟁에서 철저히 패배한 거다. 이거를 미국이 지금 러시아를 꺾을 능력이 있으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해볼 건데 도저히 수단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평화 뭐 종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이렇게 끌고 가봐야 이길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내부에서 결론이 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뭐 이미 전쟁은 사실 끝난 겁니다. 의미 없게 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우크라이나 병사가 아니고 미군 병사 같으면 벌써 2년 전에 전쟁 끝났을 거예요. 네. 인명 손실 늘어나니까 이 남은 나라 병사가 죽으니까 그게 신경 안 쓰고 하는 거지. 좀 우리끼리 하는 말로 전쟁이 조금 그렇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번 전쟁에서 게임 체인저로 등장한 것이 드론, 예. 무인기 이쪽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주 그래서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이제 현대전의 어느 하나의 커다란 전략 전술로 튀어나오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또
방어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냐 여러 논란들이 이 방산 쪽에서 일어났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드론전에 대해서는. 드론은 확실히 지금 전장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게 지속될 건지 여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로는 러우전에서 이제 드론이 등장해가지고 전장 자체에서 엄청나게 그 진화가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우선 전차나 장갑차가 대규모 기동하는 게 사라져 버렸어요. 줄서가 몇 군데까지 못 가고 우리가 본래 대규모 기동이라는 것은 축선 그 접근로별로 확 이렇게 충격을 줘가지고 들어가서 하는 건데 네. 예를 2차 대전 때 보면 전차가 돌파하는. 확 가지 않습니까? 그런 장면이 없어지고 전차가 뭐 건물을 잔뜩 쓰고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대규모 기동이 일단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건 뭐 이게 앞으로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고 당분간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제 방어한다고 건물이나 도로에도 건물로 방어를 하고 그리고 드론도 뭐 처음에는 제밍을 했다가 거물로 썼다가 산탄총알을 썼다가 뭐 그다음에 이제 광섬유 드론까지 등장했어요. 근데 그거랑 관계없이 EMP 무기를 가지고 그 안에 뭐 통신과 관계없이 전자장비를 다 녹여버리는 그런 것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전에 등장하지는 않았지만은 무기 체계로서 여러 나라에서 시험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정도로 이제 드론이 준 충격이 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공중무쇠라는 것도 개념이 변했어요. 과거는 이제 그 대공 방어망들 싹 그 레이더들을 잠재워 버리고 하면 마음껏 날라들는데 이제는 비행기가 없어도 드론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항공기가 거의 다 전멸했는데 드론을 잔뜩 들고 와가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네. 그러니까 만약 우크라이나가 병력 손실이 많지 않았다면은 드론으로 지금 전세를 바꿀 수도 있었겠죠. 네. 근데 이제 지난 2, 3년 동안 너무 손실을 입어가지고 지금 없어서 그런 거지. 그리고 이제 전차나 장갑차 이런 전장에 충격을 주던 우리가 보면은 엄청나게 튼튼하고 굳세던 이 무기들이 지금은 너무나 이 어질리티 문제가 민첩성 문제가 되니까 오토바이 부대가 양쪽에 등장했습니다. 네. 러시아도 오토바이 부대로 뭐 온갖 것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좀 방어는 안 되지 민첩하니까 일단 FPV 드론의 공격에서는 좀 피하기가 쉽거든요. 그나마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 FPV 이 러시아 오토바이 부대는 전자전 장비를 가지고 피하면서 막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장이 상당히 바뀌고 있고요. 드론 자체가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물론 이제 진짜 중요한 드론들은 제법 큰 그 페이로드를 가진 이제 장거리 드론들인데 우선 전장의 앞에 있는 간단한 장비들은 FPV 드론으로 뭐 수류탄 같은 거 하나 달아가지고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뭐 죽진 않지만 상처를 입고 장비가 완전 파괴되지 않지만 일부 떨어져서 운전을 못하는 그런 상태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뭐 오토바이 부대도 있고 전차도 이렇게 뭐 온갖 것들을 쓰고 있고 특히 이제 기동로상에 거물을 쳐가지고 못 오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거물로 이렇게 이제 쏘는 드론이나 뭐 샷건이나 요즘은 같은 탄환 안에 앞에 샷건식으로 이제 산탄을 넣어가지고 하는 식으로 소총탄도 그렇게 바꾸고 있고요. 그런 것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EMP 무기도 나왔고 그렇습니다. EMP 무기는 아직 전장이 들어온 거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EMP는 아마 지금 이 정도로는 쓰기가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 이제 그 우리 장비도 당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조금 더 전장에 맞게 이제 개발해야 될 거지만 어쨌든 이게 나왔다는 자체가 이제 좀 중요한 거죠. 어쨌든 드론에 대해서 모든 나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뭔가 대책을 자꾸 만드니까 예. 뭐 금방 또 이거 대항 무기가 또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런 레이저부터. 영역에 있습니다. 예, 지금 급속히 진화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도 이제 북한 드론 때문에 북한 이제 그 무인기 때문에 우리도 대응책을 세우고 했는데 이제 무인기가 이렇게 빨리 지나면 우리 대응책이 전력화되기 전에 뭔가 새로운 거 나올 그런 공산도 있죠. 그래서 이제 기술의 경쟁의 시대로 접어들어갔다. 하긴 또 이 방어 무기에 대항하는 또 드론의 진화가 일어나겠군요. 예,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뭐 그렇습니다. 기술이 지금 여기 약간 열린 기술이라 할까요? 이게 드론 시대가 열렸는데 아직 좀 초기 단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학을 말씀드리면은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수많은 병력과 장비를 잃은 상태고요. 네. 전략적으로 중요했던 여러 전선에서 이제 급속한 후퇴가 일어나고 있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도네츠크 중앙에 있는 포크롭스크다. 그게 무너지면은 엄청나게 큰 충격을 줄 거다. 그리고 현재까지 그 있는 방어선들을 대부분 이제 러시아가 극복했기 때문에 뒤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새로운 방어선을 짓고 있는 것들인데 그게 얼마나 됐을지는 모르지만 많이 못 지었을 걸로 보고 지나가면 쑥 뚫릴 공선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키예프 정권은 이제 유럽 지도자들과 함께 사실상 거의 자살에 가까운 전투 명령을 지속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군은 그 명령을 따르고 있는데 지금 군 자체가 지속 불가능한 전투력이다. 그 중에서 병력 부족이 가장 심각하고 뭐 강제 동원하기도 하고 뭐 그 18세까지 지원병을 낮추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지금 여군도 투입하고 임산부용 전투복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심각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전 전선에서 러시아군이 이제 활발한 공세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큰 틀에서 전쟁을 보면 사실상 끝난 상태예요. 그리고 전술적인 전투만 남아 있는데 이거를 빨리 그냥 협상으로 해서 끝내야 되지 이걸 계속 끌고 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참 의문이 많은 상황입니다. 네. 근데 다들 그걸 원하는 것 같고요.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도 빨리 종전, 휴전 끝내자 하는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그 조건, 지금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을 러시아로 인정하자, 러시아 것으로. 아니 그럴 수 없다. 도로 여기에서 이익을 얻어가면 안 된다. 침략 전쟁에서 이 우크라이나의 입장 이게 충돌하면서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예, 이게 처음부터 제안을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 자체가 원체 우크라이나에 불리한 상황인데 여기서 멈추자 그러면은 러시아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그럼 러시아가 요구하는 조건 중에 핵심적인 조건 중에 몇 개를 들어주고 딜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트럼프도 아마 제가 정보 실패라고 규정했지만 전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러시아군이 더 많이 죽는 걸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데이터를 보시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헷갈리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보고를 또 대통령한테 하고 나서 그걸 뭐 수정할 수도 없고 하니까 여러 가지 관료적인 행태를 보면 이게 이럴 수도 있겠구나 짐작은 되지만은 정확하게 그런지 안 그런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보면은 전쟁이 이렇게 돼 있는데 빨리 끝내야 되지 왜 지금 이상한 조건을 러시아는 절대 받아주지 않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30일 휴전하자는 이야기를 석 달 전부터 했습니다. 석 달 전부터 했고 당장 멈추자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상황을 보시면은 러시아가 전선을 그동안에 그렇게 많이 이동한 상태가 아니고 그냥 우크라이나 군을 소모시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소모시키든 말든 자기 말 들어주면 끝낼 건데 이제 계속 안 하니까 우리는 지금 만약에 30일 휴전하면은 우크라이나 군이 뭔가 이렇게 재충전해가 올 거라고 생각하면 그게 뭐 우크라이나 군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한테 피해가 되잖아요.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받아줄 수 없는 거죠. 우리 생명이 걸린 문제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선에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가 조금 문법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협상이라는 게 협상팀이 도대체 뭘 생각하고 있나 이런 저는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의심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그 딥스테이트라고 표현되는 관료 조직들의 어떤 입김, 이 정보 이런 것들이 좀 오류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걸 생각하시는 거군요. 예, 저는 이게 트럼프의 전략도 좀 이상하고 내부 갈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 마이크만 들어도 되면 이 전쟁은 바이든 전쟁이 있고 자기가 대통령이었으면 있지 않을 전쟁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일부는 맞죠. 그런데 사실은 트럼프 일기 때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트럼프가 승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무장을 많이 시켰죠. 오바마가 한 게 아닙니다. 트럼프가 주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014년도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트럼프가 2017년에 취임했지 않습니까? 2017년하고 2021년 사이에 엄청나게 무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고 지금도 뭐 5억 불 무기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트럼프가 하는 건 아닙니다. 바이든 때 승인 났고 의회에서 결정하고 바이든이 승인한 건데 트럼프가 90일간 중단을 시킨 거죠. 중단을 시키다 90일 지나서 이제
그걸 한 거이기 때문에 이 5억 불은 바이든 때 결정한 거예요. 트럼프가 새로 지금 와가지고 뭐 의회에서 통과하고 이런 건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무기 지원을 한다고 볼 수는 없죠. 자기가 한 것은. 근데 조금만 지나면 무기 지원을 또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때부터는 그렇고 지금도 정보 지원을 계속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100일 이상 이걸 했기 때문에 트럼프의 전쟁이다. 사람들이 이제 벌써 트럼프의 전쟁이다. 바이든의 전쟁은 끝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책임을 자기가 더 느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러시아와 관계 정상화는 확실히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쨌든 왜 협상에 대해서 대안을 못 내놓는지 지금 주변 참모들은 저는 되게 무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협상팀에서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위트코프밖에 없습니다. 위트코프는 클레민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스 켈로그 장군은 우크라이나 쪽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황당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누가 조율하지 않고 각 팀대로 따로 놀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그렇고 쫓겨난 그 이제 NSC 그 보좌관도 그렇고 약간 네오콘으로 분류되는 사람이거든요. 네. 여기서 계속 이란하고도 전쟁하자 그러고 전쟁을 계속 벌리려 그러고 있고 트럼프는 전쟁을 안 하려 그러고 있는데 어느 참모가 지금 나가서 하는 사람이 좀 없는 그리고 정보부서도 털시 게버드나 이런 사람이 들어갔는데 약간 장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이 러우 전쟁과 관련해서 내부 갈등이 좀 상당히 심각하다. 저는 이렇게 그렇게 봐야 되는 생각합니다. 거 이해관계가 예. 복잡하다. 예. 심각하고 무능한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요번에 나온 거 보니까 네. 뉴스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군수 지원이 예. 뭐 2주인가요? 그렇게 예. 중단됐었던 게 이게 그 국방장관의 명령에 의해서 예. 그냥 아무도 몰랐다. 예. 뭐 이게 나중에 드러나가지고 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대통령의 승인도 없이 예. 이런 이야기들이 도는 거 보면서 여기도 의외로 허술하네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아니 그거는 이제 국방장관을 공격하는 세력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지금 피터 헬스는 그 전 방향에서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소령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벌써 장군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분이 서부대 전투 경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방송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군을 개혁하기에 좋다고 했는데, 지금 군을 개혁하는 데는 적임일 수 있지 모르지만은 현재로 돌아가는 전쟁을 관리하는데 이 사람이 적임일까는 약간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양사방에서 공격받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가 꼭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뭔가 이제 국방부 개혁을 해라 이렇게 할 건데 제 생각에는 뭐 그 자리 그 보직 같은 거 장군들 자리 좀 자르고 뭐 해외기지 철수하고 이런 일을 좀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 업적은 잘 모르고 약간 계속 구설수에 말려드는. 그러니까 현재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참모들 사이에 엄청나게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파 싸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이 러시아의 전력에 대해서 하여튼 말씀을 들어보면 이 서방 세계는 좀 오판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 오판 선전을 그렇게 했었죠. 군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아, 군인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예. 선전전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주는 입장에서 우크라이나가 밀리고 뭐 널치고 하는 것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지원이 안 되겠죠. 그렇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이길 한두 수 번에 있는. 지원해줄 수 있는데 3년 동안 지원 못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우크라이나 지원 그 연락 그룹에 50번째 멤버론가 하여튼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맨날 우리가 파견대가 갔다 와서 보고하고 할 때 전황도 듣고 할 건데 거기에서 맨날 깨지고 있다. 이 우리 통수권자나 우리 결정권자가 지원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해는 되죠. 전쟁을 하면서. 근데 너무 차이가 나는데 나간 거죠. 그래서 전쟁은 벌써 2023년 한 5월, 6월 그때부터 바흐무트 전투 끝나면서 사실상 거의 끝났습니다. 그 다음부터 러시아의 승리로. 예, 그 바흐무트 전투를 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이 엄청나게 정예품을 갈아넣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끝났는데 계속 해오다가 이제 2024년 8월에 있는 크루스크 전투를 하면서 거기서 크게 이제 손해를 봤죠. 그래서 그 두 군데가 저를 꼽으라면 가장 결정적인 패착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5월부터가 저는 강력한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를 여러분들 또 놓치게 되신다면 한참을 또 돌아가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시장에 맞는 종목들과 섹터들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전 매매 기법 훈련반 1기를 통해서 이미 그 효과는 검증이 되었어요. 드디어 방향을 잡았다.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계좌가 빨간색입니다. 뭐 이런 피드백들을 주셔서 2기에서는 시장에 맞춘 실전 강의, 진짜 수익을 위한 훈련이 진행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한 번의 결정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수익이 나는 계좌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니까 이 기회를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